안녕하세요. 저는 리스닝 아트 지혜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봄이 다른 봄하고 좀 틀려서 봄철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자 하는데요. 원래 봄이 가장 우울증이 많이 찾아오고, 여기 써있어서 연중 자살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것도 봄이에요. 3월달이 1년 중에 가장 높고요. 6월달 되면 좀 떨어져요. 보통 한 11월, 12월이 제일 높은 걸로 좀 느껴지는데 인구 수로 봤을 때는 3월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봄철에 우울증이 더 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아마 추측상에는 일조량의 변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때 우리 몸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응력을 우리 신체가 못 따라가니까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에 이사도 많이 하시고 새로운 학교도 가고 이직하시기도 하고 업무 변경도 일어나고 퇴직 퇴사도 좀 많을 수 있거든요. 신상 변화가 많다는 것도 봄철 우울증 이유 중에 하나로 지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몸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정신도 적응하기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과로한 데가 피로를 느끼게 되면서 이로 인해 생체 리듬이 깨어지면서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내면의 심리 상태는 아직 겨울이고 그런데 봄 되니까 꽃도 피고 온도 올라가고 주변 환경은 뭔가 활기차지거든요. 새학기 되고.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괴리가 있어서 그게 고독감 같은 그런 괴리감으로 느껴져서 우울증을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올해 2022년 봄의 우울증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제가 4월 2일자 확진자 수는 아직 집계는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4월 3일이고요. 4월 1일 현재 대한민국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364만 명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한 5천만 명 조금 넘던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 지금 그러면은 20% 이상이잖아요. 한 달 넘게 지금 일일 확진자가 20만 명 이상이고요. 3월 셋째 주쯤에 64만 명 한번 정점 찍고 지금 최근 이틀 전에 24만 명이더라고요. 계속 지금 일 확진자가 한 달 내내 지금 20만 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넘게 일 확진자가 20만 명 이상인데 그러면 그날 시점에서 보면은 최소 7일씩 격리되잖아요. 하루 단적으로 봤을 때는 100만 명 이상이 그냥 집에 있는 거거든요. 가족들까지 하면은 더 많을 거예요. 이렇게 격리된 상황 자체도 사람을 되게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올해 2022년 봄의 우울증은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울한 계절에 코로나에 걸리고 격리된 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롱 코비드 증후군이라는 이런 신조어가 나타났거든요. 이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울 불안이 들어있어요. 이 롱 코비드 증후군 증상에. 그래서 아마 올 봄의 우울증은 좀 다른 해 봄하고 다르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은 내 상태를 더 잘 들여다보고 살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울증 하는데 우울증 진단 기준과 이게 정의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정의는 의욕의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해서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금 뭔가 무기력하고 귀찮아지고 우울하게 느끼고 이 증상만 갖고는 저희가 우울증이라고 하지 않고요. 반드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하루를 영위하기가 힘들어져요. 출근해야 되는데 지각 조금 생기게 되고 우리 여자 환자분들은 예쁘게 화장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화장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친구들 모임에 자꾸 빠지게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자기가 하던 일을 수행을 못 합니다. 자기가 하던 일에 한 효율을 못 내니까 한 3분의 1 정도 겨우 마무리한다든지 이렇게. 사회적 생활이나 일상 생활의 기능 저하를 동반했을 때 저희는 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 증상은 우울감과 삶에 대한 흥미 및 관심 상실. 이게 우울증의 핵심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심각한 증상은 자살 사고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우울증 환자일 때 우울증을 진단받는 환자에서 한 3분의 2 정도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10에서 15%에서 실제로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되게 많은 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2022년도인데 2020년 현재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이 20%쯤 된다고 합니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평생 유병률이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5명 중에 1명은 우울증 진단이 되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OECD 자살 1위 국가를 지금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1위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죽고 싶다는 얘기 막 뭐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번쯤은 진짜 이 친구가 죽고 싶은 이유가 진짜 있나? 한 번쯤은 한번 얘기 들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살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게 되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 왜 죽고 싶은데? 뭐가 힘든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괜히 얘를 자극해서 실제 어떤 행동을 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환자분들 만나고 한 그 치료 경험들을 생각했을 때는 물어봐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진짜 나 오늘 밤 어디 가다가 어디 저기 다리에서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아무도한테도 말 못했는데 친구가 그거를 들어주면은 그때부터 조금 그 안심이 된다고들 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안 넣었는데 그 자살 예방 전화가 있어요. 1393 자살 예방 전화 24시간 가동되거든요. 전국 어디서나. 아주 숙련된 상담가들이 잘 안내해주고 또 주변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전국에 200개 넘게 시군구에 다 있거든요. 연결해 주셔서 그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그 국가기관이니까 연결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부 우울증 환자는 자기가 우울증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위축돼서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도 자기의 기분 문제에 대해서 호소를 하지 않아요. 우리 병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다른 거 환자들은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은 수치로 딱 나오니까 나 이거 고혈압이네. 혈압이 아침에 150에 90 나왔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120에 80 이상은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잖아요. 숫자를 보고 진단할 수 있는데 이 우울증 환자들은 특징이 병식이 없어요. 대부분의 정신과 진단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병식이 없어서 내가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나 형편없고 못나고 능력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자기에 대한 그 정체성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항상 상당히 위축되고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 자기의 기분 문제에 대해서 호소를 안 해요.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그 병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서 좀 많이 알아봐 주셔야 돼요. 또 요즘에 그렇게 항상 예쁘게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얼굴이 항상 밝았는데 요즘에 좀 대충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이제 우리들은 알 수 있거든요. 본인은 모르더라도. 주변 사람들 돌아봐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는 무기력감, 삶에 대한 에너지 상실을 호소하는데요. 대부분의 일을 끝까지 마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학업이나 직장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장애를 느껴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거, 새로운 과업을 실행할 동기를 갖지 못합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이렇게 어려워하면서 지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작년에까지는 되게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어디 가자고 하면 재밌게 같이 놀았던 친구가 어느 날 잘 나타나지도 않고 고개 숙이고 눈도 잘 못 맞추고 하면은 한 번쯤 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진단을 할 때는요, 미국 그 정신의학 통계평람 5판에 의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는데요. 일단 우울증의 필수 증상 1, 2,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가 꼭 있어야 되는데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2주 이상 있어야 돼요. 한 며칠 있다 3일 있다 없어지고 이런 거는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요.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매일 모든 것 또는 거의 모든 것 하루 대부분의 활동에서 흥미가 현저하게 감소돼 있다. 우울감이나 흥미 저하. 맨날 보던 TV 프로그램이 재미없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으로 본인이 느끼거나 아니면은 타인, 주변에서 봤을 때 그래 보이는 거.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되고요. 여기 7개 중에 7가지 중에 이 다음에 나오는 7개 중에서 4가지 이상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체중 감소나 증가, 식욕의
감소나 증가. 한 달 동안 체중이 5% 이상 변하게 돼요. 5% 이상 늘어나거나 감소하거나.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중이 빠지는 것 같아요. 체중 감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면이나 과수면. 잠을 아예 못 자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자서 낮에도 막 졸려하고 엎드려 있고 이런 거. 이렇게 신체상에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또 본인이 느끼기에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라고 하는데요. 멍해지던지 아니면 너무 불안해서 가만히 못 있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거. 세 번째로 그런 게 있고, 네 번째로는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에너지가 상실돼요. 별것도 아닌데 쉽게 피로해지거나 에너지 저하라고 해서 귀찮아지고 무기력해지는 거를 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생각의 변화. 삶에 대한 무가치감, 부적절한 죄책감. 심지어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뉴스에 보면은 그날의 사건 사고 되게 심각한 일 많잖아요. 예를 들어 광주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사고 나서 매몰됐다. 그거 내가 뭘 잘못해갖고 무너진 건가? 이런 부적절한 죄책감을 호소하시기도 하거든요. 5번에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 결정을 못하게 되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어제 친구랑 무슨 약속을 했다는데 자기는 완전히 기억이 안 나고 책을 한 장 읽어서 넘기는데 앞장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기본적으로 병식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증이신데 우울하다고 주관적으로 못 느끼니까 ADHD냐고 물어보면서 병원에 오셔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쭉 듣다 보면 ADHD가 아니라 우울증 상태인데 본인은 너무 오래 한 몇 달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인사이트가 없으셔갖고 우울증인 거를 오셔갖고 알게 됩니다. 항우울제 한 달 정도 드시면 이제 다시 책도 읽게 되고 하던 일 다 잘하시게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또는 자살 사고나 자살 기도 및 계획을 세운다. 이게 생각 정도면은 좀 약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은 그때는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자살 계획을 세웠다면. 그리고 자살 기도가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뭐 손목에 상처를 냈다거나 내지는 한번 죽어볼까 하고 타이레놀 다 모아서 먹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드시던 정신과약을 좀 몇 개를 한꺼번에 뭐 자기는 자려고 그랬다고 이 약 다 먹고 자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되게 응급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때는 누군가 한 분 24시간 관찰하면서 최소 2주 이상은 보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입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그런 자살 행동이 있었다, 자살에 관련된 행동을 하면은 일주일 안에 50% 이상에서 또 해요, 그거를. 또 하면 첫 번째 시도에서 이렇게 하고 안 죽는구나 알잖아요. 두 번째 시도 때는 성공할 수도 있거든요. 한 50% 이상에서는, 아니, 일주일 안에 50% 이상에서는 또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친구들이 나 지난주에 잠 너무 안 와서 약 이렇게 막 먹었다?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대학생이시라면은 학교 상담실이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필수적인 증상들이고요. 이 C, D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 그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현장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일상생활에 저해가 많이 돼야 돼요. 일상생활이 막 회사 막 며칠 안 나가고 막 이 정도의 손상을 같이 초래해야 되고 이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암 환자다, 암 환자에서도 우울증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내지는 그 일부 어떤 한약이나 아니면은 무슨 다른 내과약인데 우울증 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런 상태가 생기면은 주요 우울장애라고 하진 않고 그 상태로 인해서 생긴 우울감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이렇게 진단합니다. 치료는요, 약물 치료하고 인지 치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시행을 하는데요. 약물 치료가 가장 빨라요. 결국 이런 지금 말씀드린 제가 그 증상들을 봤을 때 좀 잘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실제 우리의 뇌에서 생물학적인 그런 그 생화학적인 변화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는 약물 치료가 가장 1차적으로 관건이시니까요. 보통 저희가 치료할 때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주로 고갈된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병적인 상태가 생기거든요.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차단제라고
세로토닌이 재흡수돼서 분해돼서 없어지는 거를 차단하는 약이에요. 세로토닌 농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만드니까 고갈된 상태에서 분해를 차단하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를 만들어서 정상화 시켜주거든요. 이 약이 효과적이라면은 보통 한 달 이내에 80% 이상 증상을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한 달 전하고 지금은 다르다고 호소를 해요. 치료의 목표는 한 달 이내 50% 이상 증상 관해를 목표로 하는데 실제로 그보다 더 반응은 좋고요. 못해도 3달 안에는 모든 증상을 다 완전히 소실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우울증 치료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 5개월, 6개월 되도록 아직도 좀 제대로 옛날 모습을 못 보이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병원 선생님하고 상의해갖고 증상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약을 선택할 때는 혹시 우울증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에서 효과적이었던 약이 나한테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꼭 여쭤봐요. 그래서 가족 누가 우울증이 있어서 이 약을 먹었다가 좋았다 하면은 그 약부터 선택을 합니다. 결국 유전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다 없어지고 병전의 상태로 회복됐는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바로 약을 끊으면 안 되고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그 신경전달 물질이 뇌 세포에 가서 붙어서 이렇게 작용하는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게 완전히 정상화되려면은 그 이후 기간이, 그 정상화되는 기간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복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6개월까지 복용 안 하고 뭐 한 3달 정도 드시는 분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1, 2년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뇌와 신경전달 물질 1, 2, 3부 리스닝 아트 들어가시면은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지치료가 가장 효과적으로 했는데요. 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를 하실 때 지냈던 일들도 같이 얘기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의 체계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도 좀 바꿔질 수 있도록, 수정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그거를 인지치료라고 합니다, 주로. 인지치료 기법으로 치료를 해요. 인지치료는 1960년대 초에 미국의 아론 백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치료 방법이고요. 아론 백은 돌아가시고 이제 그 딸이 이어서 이제 백 여사가 계속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우울증 환자는 자기와 주변 환경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환자 내면의 정신세계를 이루게 되니까 우울증이 온다 이런 거에 착안을 해서 만들어진 치료 기법입니다. 그래서 인지 3요소가 있거든요. 우울증 인지 3요소. 한번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변에 친구들이 혹시 이런 친구가 있는지. 첫 번째는 부정적인 자기 지각이에요.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나를 형편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겨요. 나는 결함이 있고 부족하며 무가치하고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기 지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경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기 지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세계를 현재의 세계를 부정적이고 실패하는 곳이고 자기는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실패와 처벌의 공간이야. 이런 체계를 갖게 되고요.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도 계속 지금처럼 고통받고 고생하고 결핍되고 실패만 계속 반복될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생, 고통, 결핍, 실패가 계속 반복되겠지. 이런 우울증 인지 3요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약물 치료하면서 오셨을 때 상담하면서 그 과정들을 같이 따라가 드려요. 그래서 인지치료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음을 알고 검증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알게도 해드리고 그리고 다른 옵션들이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세계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실제 실천도 할 수 있게 도와드려서 우울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치료 기법이에요. 치료 기간은 보통 단기간 한 3개월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 기간도 길면 한 1년도 보는데 짧으면 6개월이거든요. 약물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인지치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래진료에서 약 처방을 위한 상담에 더해서 인지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롱 코비드 증후군과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롱 코비드 증후군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은 했는데
보통 지금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3월달에 환자가 너무 많이 생겼었으니까 보니까 한 달 정도 막 그 기억력 떨어지고 피곤하고 어떤 분은 낮에 너무 졸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되고 나서도 몇 달 동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 정신적인 증상들을 말합니다. 아직 의학적 정의가 없어요. 진단명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증상이 남아서 환자가 고통을 느끼는 현상, 이렇게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CDC라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이라고 기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롱 코비드에 대해서 회복됐지만 호흡곤란, 인지장애, 피로감 등을 겪는 것이라고 하면서 감염 후에 3개월 안에 나타나서 최소 2달 이상 지속되고 특정 진단명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세 개의 증상 외에도 언어 유창성에 문제가 있거나 적절한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거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인 기침, 흉통, 근육통, 후각 미각 상실, 우울 불안, 열감 이런 것들 증상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에서는 이거를 12주 이상 증상이 지속해서 달리 설명할 수 없을 때를 포스트 코비드 증후군이라고 지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에 국립보건연구원하고 경북대병원이 코로나에서 완치된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절반에서 확진됐던 그 시점에서 1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집중력 저하, 인지기능 감소, 기억상실, 우울, 피로감 이런 것들을 호소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은 코로나 초기 때 걸렸던 분들 연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델타, 오미크론 감염 후 완치된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질병 양상이 달라져서 한 지금 1000명 정도 모집해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롱 코비드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우리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했을 때 뭐 사이토카인 스톰 막 이래갖고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전신을 다 손상시켜서 되게 위험하게 만든다 이렇게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과도한 면역 반응이 결국 남아갖고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뇌나 호흡기, 심장, 혈관 등 장기를 자꾸 이제 조금 염증의 반응을 일으키니까 증상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롱 코비드 증상 리스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피로 또는 피곤함, 그리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후에 되게 악화되는 증상들, 뭐 운동 후 권태감, 뭐 이렇게, 그리고 사고 또는 집중이 어려움, 브레인 포그라고도 부른대요. 기침, 가슴이나 복통, 가슴 통증이나 복통, 두통,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리는 심장, 심경진, 관절 근육통,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설사나 수면 문제, 열감, 어지러움, 발진, 기분 변화, 냄새나 맛의 변화, 얼경 주기 변화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해당 증상에 맞는 과를 찾아가서 진료받는 거를 여러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있으면 호흡기내과를 가시면 되겠고 불면 인지저하나 기억력 저하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시면 되겠고요. 관절 근육통, 뭐 감각의 변화, 뭐 찌르는 느낌 이런 거는 재활의학과, 두통, 어지러움은 신경과, 그리고 월경주기의 변화, 뭐 생량이 갑자기 늘어나다 이거는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산부인과 가셔서 조절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아직 진단 기준도 없고 원인도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흔한 정신과적 증상에는 우울, 불안,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단어 기억력 이런 거 떨어지는 거가 있는데 일상생활을 되게 막 방해하는 증상이라면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을 하시는데 불편하긴 하는데 일상생활까지는 뭐 방해 안 받는다 하시면요. 저는 영양제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영양제. 3가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밀크시슬이라고 엉겅퀴 추출물이거든요. 엉겅퀴를 밀크시슬이라고 한대요. 이게 엉겅퀴가 산이나 뭐 어디 무슨 남산도 있고 뭐 그냥 동네에도 보면은 막 구석에 막 있는 잡초인데요. 꺾어 보면은 하얀색 그 우유같이 원액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액체가 나와갖고 밀크시슬이라고 불려요. 여기에 실리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얘가 세로토닌 시스템에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세로토닌 관련 세포에 작용해서 농도를 결국 올려주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울 불안이나 에너지가 막 처지는 피로감 이런 거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나쁜 장내 세균을 배출시켜서 장을 좀 건강하게 하는데요. 뇌와 장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수정란에서 태아할 때 보면은 수정란 하나에서 2개 되고 4개 되고 세포가 늘어나서 태아가 되잖아요. 뇌하고 장하고 피부는 같은 세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뇌와 장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요. 세로토닌을 활용하는 신경세포의 90% 이상은 장에 있고 10%는 뇌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안정되면은 그 시그널이 뇌에도 간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기전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지면 정신과적 그런 증상들도 해결될 수 있는데 제가 유산균을 한번 써보니까 불안, 긴장도 완화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유산균을 드시면 좋겠고요. 또 태아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네이버에서 쳐보니까 한 45,000개쯤 나오더라고요, 약이요.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팔리는 그런 영양제 중에 하나인데 녹차에서 추출된 아미노산이고요. 녹차 많이 드셔도 태아닌 드시는 거예요. 식약처에 허가를 받은 원료인데요. 기억력 개선,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를 인정받았어요. 브레인 포그나 기억력 저하, 단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